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축법하고 우리 주택법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또 비대면으로 강의하게 됐는데, 지금 동영상 아마 지금 댁에서 보고 계실 건데, 오프라인에서 계속 이제 강의하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3주간 격리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 좀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전 오프라인처럼 강의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도시공개 시설 사업,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에 관한 개념 잡았거든요.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국토개입법과 관련된 법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법률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념 중에서 페이지 234페이지 한번 볼게요. 페이지 234페이지. 기초서인데, 자, 기초 강의지만 기초 강의지 아닌 것처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잘 나왔던 건데 좀 헷갈렸던 거 좀 외울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기초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왜 비교하냐면 일반법이 건축법이고 이 안에서 파생된 법이 주택법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건축물 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법에 있던 건축물의 모든 건축물 중에 종류가 한 455개가 있는데 그 455개 중에서 주택만 끄집어서 만들어낸 법이 주택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해당 토지에 어떤 건축물이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건축법을 먼저 알아두고 그 다음에 건축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가지고 주택법에서는 용어만 바꿔 쓰게 돼 있어요. 그 용어를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하는데 주택법 가면은 사업주체라고 해서 표현만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건축법만 잘 해두시면 주택법은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은 공법에도 나오고 개론에도 나옵니다. 어떤 정도가 나오냐면 주택의 분류가 나와요. 주택의 분류. 주택의 분류는 또 뭐야? 부동산학 개론에 주택 시장 뭐 얘기하면서 주택에 대한 정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택의 분류는 일단 건축법에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서 끄집어 올 때 개념이 약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주택법은 뭐가 다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동산학 개론에서 바라보는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을 말하는 거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의 분류를 할 때 두 가지로 합니다.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고 자금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주택법에서 나오는 분류인데 일단 이 자금에 따른 분류는 주택법상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택법 가서 따로 하시고 여기 형태에 따른 분류만 우리가 주택 되게 많이 봤어요. 주택 한번 보여드릴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주택인데 이거는 뭐 아파트 같죠? 아파트. 이것도 아파트인데 이걸 단독주택이라고 가면 안 놔두죠 이거. 이거. 그리고 요거는 1, 2, 3, 4, 5층이야. 근데 5층인데 이게 1층은 또 우리 피로티 구조라고 그래서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데 프랑스 말로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뚝같이 생겼죠. 그래서 말뚝같이 생겨서 주차장으로 쓰거나 통행으로 쓰는 걸 우리 필로티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쓰였는데 이게 4개층이고 또 얘는 2층짜리 주택이고 얘는 1층짜리 주택이고 얘는 또 4층짜리 주택이고 얘는 또 3층짜리 주택이고 이게 종류가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걸 뭔가 분류를 할 때 고민을 했겠죠. 고민하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소유권을 갖고 일단 분류를 해보자. 그래서 형태를 한 사람이 소유한 주택, 여러 사람이 소유를 했는데 공유 공간을 같이 쓰는 주택 이렇게 분류하자.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했어요. 단독주택하고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이렇게 분류를 했어. 여기서 단독과 공동주택의 분류를 할 때에는 소유권이 단독으로 있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거고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구분돼서 요거에 대한 소유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계단이나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는 같이 쓰는 거잖아. 그리고 공유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일단 형태를 분류하고 근데 단독주택 4글자잖아. 4글자니까 몇 개 있겠네? 4개죠? 센스 있는 사람 보면 알 거야. 네. 이게 4개가 있다. 이 정도. 공동주택 몇 글자예요? 4글자니까 몇 개? 4개. 4개. 자, 일단 단독주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단독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단독.
단독주택 있고 다중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관이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들어봤던 단어 중에 다가구하고 다중자 할 때 이 다자가 들어가면 일단 짜증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이 다자가 다자인데 무리를 지어서 산다는 뜻이고 가구가 여러 명이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소유권 한 사람한테 있다는 거야. 그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권 안에서 건물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월세 사는 거죠. 월세. 전세나 월세 사는 건데 1인 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게 다중주택이고 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세대를 구성을 하는 게 다가구야. 그럼 당연히 어느 게 좀 더 크겠구나. 다가구가 좀 더 크겠구나. 이 정도 개념 기억하시는데 얘랑 가장 헷갈리는 게 다세대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은 되게 유사하게 생겼는데 생긴 건 유사한데 다세대 얘도 여러 가구가 사는데 소유권이 각각 있어요. 공동주택이니까 각각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세대랑 헷갈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기숙사 있는데 기숙사는 애매모호해서 일단 건축법에서는 일로 집어넣었어요. 옛날에는 기숙사를 원래 어디 넣기 애매한 게 이 기숙사라는 건 어떤 학교나 공장의 근로자들이 잠깐 숙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소유권은 회사 한 사람한테 있는데 이걸 단독주택에다 넣을까 했더니 좀 형태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동주택에다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보통 편하게 외울 때 단독주택 4개니까 독중가 공이라고 하고요. 얘는 연세 기. 그래서 연세대 기숙사 가자. 연세대 기숙사 뭐 이렇게 외웠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몇 번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니까 이거를 다 암기하려고만 앞글자 따고 하면 불편하니까 제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단독, 다중, 다가 공간이 뭐가 차이점이냐? 이건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 층, 3개 층짜리인데 하나는 1층이 필요티고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인데 여기 필요티야.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있죠. 얘는 4개가 주거로 쓰이고 얘는 3개가 주거로 써요. 근데 1층은 필요티로 비슷한 형태인데 주택의 분류가 좀 달라. 이건 우리 구분하는 걸 문제로 내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 주택은 몇 개가 있냐? 주택법상의 분류로 볼 때 8개 종류가 있어요. 8개 종류가 있는데 그걸 단독주택에 4개, 공동주택에 4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단독주택인데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단독주택은 이런 거예요. 보통. 그리고 이제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 좀 헷갈릴 건데 자,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의 차이점부터 얘기할게요. 얘는 1인 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는 건데 먹는 걸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 그래서 거기서는 잠만 자고 씻기만 하자. 그래서 안에 뭐가 없냐면 이게 취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다중주택은 다수인이 이 안에 방에 들어가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근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면 우리가 보통 3.3제곱미터가 한 평이잖아요. 3.3제곱미터 한 평이니까 330제곱미터는 100평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을 다 더한 합계, 바닥 면적 다 더한 게 100평 이하니까 좀 규모가 작아요.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세대들이 들어가 엄마, 아빠, 아들, 엄마, 아빠, 딸 이렇게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좀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예요. 그러니까 얘가 2배 정도 되는데 이건 지상에 쓰는 게 주거로 쓰이는 게 3계층 이하고 3계층 이하. 그러면 다중하고 다가구는 한 사람이 소유한 건물인데 둘 다 3계층 이하인데 좀 큰 게 다가구고 좀 작은 게 다중인데 둘 다 330 이하가 아니라 다중은 330 이하, 다가구는 660 이하, 200평 이하인데 주거로 쓰이는 게 3계층 이하가 공통점이다. 근데 얘는 조심할 게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는 먹고 씻고 자고 중에 뭐가 안 된다는 얘기냐면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안 돼? 이게 씻고는 되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씻고 회사 가야 돼요? 먹고 회사 가야 돼? 그렇지? 먹고 가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추노돼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씻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씻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방 안에다가 욕실 넣어놓고 공동치사로 뺀 거예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가스레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엌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게 다중주택입니다. 근데 다가구는 세대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방도 있어야 되고 부엌도 있어야 되고 욕실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공적으로 쓰이는 거처라 중개 대상물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긴 제주도에 가면 원희룡 도지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도지사를 하는 기간 동안 공적 업무 기간 동안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내주잖아요. 그런 공공 목적으로 쓰는 어떤 관서 이런 걸 공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중개할 일이 없지. 뭐 청와대 사세요 하진 않잖아. 예. 그래서 독중 가공 네 가지 한꺼번에 단독주택이라 한다. 소유권은 한 사람한테 있는데 요 다중하고 다가구는 좀 헷갈리니까 1인 가구 대상은 다중, 무리중자 써서 여러 세대가 들어와서 하는 걸 다가구니까 둘 다 3계층 이하인데 다가구가 조금 더 규모가 커서 2배다. 330 이하가 아니라 660 이하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결론은 그건데 이제 공동주택으로 하면 이건 소유권이 이제 구분해서 소유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101호는 A 거, 102호는 B 거, 201호는 뭐 C 거 이렇게 해서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는 무조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주거로 쓰이는 층수를 무조건 5계층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 옛날 이걸 오파트라고 그랬어. 오파트. 오파트. 별빛이 흐르는 오파트라고 그랬어. 이게 주거로 쓰이는 게 5계층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둘, 셋, 넷 셌는데 5층 이상이 아니라 주거로만 쓰이는 게 5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층은 피로티나 상가인데 2, 3, 4층이 2, 3, 4개, 5층까지가 주택으로 4개가 주택이고 1층이 상가면 5층이긴 한데 주거로 쓰이는 건 4개층이에요. 그건 아파트라고 안 해요. 그래서 조심할 거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개예요. 그래서 개자가 조심해야 돼요. 개자. 그리고 연립하고 다세대는 대표적인 아파트고요. 자, 연립하고 다세대는 이제 딱 규모를 보시면 얘가 연립주택이고 다세대거든요. 둘 다 4계층 이하예요. 그러니까 4층까지 질 수 있어. 주택으로 쓰이는 게. 근데 연립주택은 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라고 하고 660 이하면 다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연립주택 얘는 뭐예요? 다세대주택이라고 그래요. 연립하고 뭐라고 그래? 다세대. 그래서 주거로 쓰이는 게 4계층 이하면서 바닥 면적 합계로 구분한다. 그래서 연립하고 다세대는 구분하는 시력이 뭐냐? 바닥 면적 합계가 658이다. 658이면 이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세대. 근데 661이에요. 그러면 연립이에요.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만 그냥 구분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공통점은 층수가 똑같기 때문에 연립하고 다세대는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그럼 뭘로 구분한다고 해야 돼요? 바닥 면적의 합계에서 600이 초과냐 이하냐 이거. 그리고 아파트랑 연립은 뭘로 구분해요? 그럼 아파트 연립은 뭘로 구분해요? 그럼 무조건 세야 돼요. 층수로 구분합니다. 셌더니 만약에 주거로 쓰이는 게 6개야. 그럼 무조건 아파트고요. 셌더니 4개야. 그럼 이거 무조건 연립이다. 연립 아니면 아파트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기숙사라는 건 말 그대로 학생이나 공장, 어떤 종업원 등이 공동치사를 하면서 내가 독립된 주거 형태를 안 갖추고 잠만 자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기숙사예요. 근데 특이하게 이거는 뭐 구분 소유하는 건 아니지만 공동주택에 넣어놨어요. 기숙사를. 그래서 현재 이걸 줄여서 우리 아연세기, 연세대 기숙사가자. 아연세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이 다세대 주택하고요. 나중에 가면 다세대랑 다가구를 딱 정의를 써놓으면 둘이 비슷비슷해서 구분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 자, 내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단독주택 말고 다중하고 다가구는 똑같은 게 자, 3계층 이하. 얘도 3계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가 얘는 330 이하죠.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얘는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얘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독립된 구조를 갖추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서 아파트는 무조건 5개 주거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고 얘는 4계층 이하예요. 얘는 4계층 이하. 이하인데 바닥 면적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예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딱 주면
이게 뭔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봐요. 자, 이 상태에서 1, 2, 3, 4, 5, 6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50, 여기 100 됐고 여기가 슈퍼, 여기는 미용실, 나머지는 다 주택으로 쓰이고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종류가 뭐예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이 8가지 중에 하나를 딱 대답해야 되는데 잘 안 낼 때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합니다. 뭐예요? 그럼 일단 뭐부터 세야 되냐면 주거로 쓰이는 게 몇 개냐?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야. 그럼 뭐라고 그러죠? 아파트. 5개층 이상이니까 아파트인데 이거 지었어. 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일단 5층이니까 아파트야 이렇게 하면 안 된댔죠. 제가 주거로 쓰이는 게 5개라고 그랬지 5층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어. 5개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주거로 쓰이는 게 4개층이잖아. 그럼 4개층이면 일단 연립아니면 다세대가 되는 거야. 그럼 연립아니면 다세대는 아까 뭘로 구분해요? 그럼 뭘로 구분한다고 그랬지? 그렇죠. 바닥면적 합계. 그러면 100, 100이면 200이죠. 2, 4, 8이니까 800이잖아요. 800이면은 600이 초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연립주택이라고 해야지. 그죠? 주상복합 연립이라고도 하는데 법률 용어에는 주상복합이란 말 없고요. 그냥 연립주택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어볼게.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러면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주거로 쓰이는 거 하나, 둘, 3개층입니다. 3개층이고 슈퍼 있고 미용실 있어. 이거 뭐야? 그러면 대부분이 다세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가구라고도 해요. 그래서 항상 이걸 딱 보자마자 저한테 질문을 뭔가 하나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고 혼자 막 고민해. 막 어떡하니? 다가구니? 다세대? 막 이러는데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주거로 쓰이는 건 3개층입니다. 주거로 쓰이는 게 4개층 이하고 바닥 면적이 100이니까 200짜리 3개니까 600이잖아요. 그럼 4개층 이하, 즉 3개층 이하면서 660 이하죠. 600이니까. 근데 다가구는 3개층, 주거로 쓰이는 게 3개층 이하고 660 이하고 19세대 이하 16세대니까. 그럼 다가구 아니면 이거 다세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 물어보셨어야 되는 게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공부 좀 되는 분들은 저 다가구 아니면 다세대인데 저 소유권 누구한테 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멍 때리는 거야. 그럼 구분하는 걸 아직 둘 중에 하나는 한 사람 소유권이면 단독이고 한 사람 소유가 아니라 구분 소유면 뭐야? 공동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물어봤어야 되냐면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옆에 사람 없으면 물어봐. 있으면은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물어본 거죠. 어떻게 물어봤냐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했더니 갑이 이 소유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 그럼 이건 뭐야? 한 사람 소유권이죠. 그럼 단독주택에 해당되니까 단독주택의 분류상 뭐에 해당되는 거야? 다가구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혼자 다 갖고 있다 해서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래. 다가구,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가구. 근데 구분 소유에서 A가 갖고 있고 B가 갖고 C가 D, E, F에서 구분 등기 돼 있대요. 그러면 이제는 구분 소유권을 가졌으면 공동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무슨 주택이 되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이거까지가 구분이 되면 주택에 대한 분류는 되는 거예요. 일단 주택은 두 종류로 크게 분류한다. 단독과 공동. 단독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단독, 독중, 가, 공. 공동택은 아연, 세, 기. 그 중에서 다자 들어간 게 좀 헷갈리니까 다중, 다가구는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다세대는 여러 사람이 구분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 정도만 기억하시면 틀릴 거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되게 쉽게 나오는 게 부동산학 개론 문제고 공법에서는 이렇게 좀 유사해가지고 약간 헷갈리게 하려는 문제가 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질 때 우리 용어 정리 중에서 자 지하층이 어디냐면 236페이지 잠깐 볼게요. 236. 자, 이제 주택에 분류를 했어. 그럼 건축법상 주택에 분류를 한 건데 주택법상 분류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주택법을 왜 건축법에서 주택법이 넘어왔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 짓는 건데 이거를 1개, 2개, 3개, 4개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양이 많아지면서 안 되겠다. 요거 20개 이상 지면 이거는 주택법으로 가자. 예전에는 20개 이상이면 주택법으로 갔었다가 법을 개정하면서 현재는 30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0개 이상 지면 우리는 주택법으로 가자. 30개를 기준으로. 우리 단독주택은 호란 말 쓰고요. 공동주택은 세대란 말 써요. 그래서 30호 이상을 건설하거나 30세대 이상을 건설한다 이런 말 써요. 건설. 그래서 이거를 우린 주택법에서는 30개 이상을 건설하게 되면 이땐 주택법으로 와서 건설해서 사람들한테 이거를 팔아요. 파는 걸 우리 분양한다 그래요. 분양한다. 분양한다는 얘기는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 사업하는 거죠. 분양 사업하는 거니까 사업을 하는 거니까 분양해서 파는 거야. 분양. 분양하지 않는 게 있어요. 공간 사세요. 청와대 사세요. 뭐 도지사 공간 뭐 사세요. 이러지 않잖아. 그럼 여기서 뭐는 빼야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공간이란 건 빼야 돼. 주택법에서는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 가면은 아파트 사세요는 하고 연립 사세요, 다세대 사세요 하는데 기숙사 201호 좋은 거 나왔어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도 빼야 돼? 기숙사 빼야지.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공간하고 기숙사가 빠지는 거예요. 왜? 분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다음 중 주택법령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답이 공간하고 기숙사나 기타 다른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고르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신 거죠? 일단 이렇게 정리하세요. 건축법의 분류는 8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건축물의 주택의 분류는 8가지가 있다. 근데 이게 주택법으로 넘어오게 되면 30개 이상을 건설해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 대상물이 아닌 게 있어요. 기숙사라든지 공간은 분양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분양 대상물이 아니라서 주택법상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개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다? 30개. 그거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을 짓다 보면은 건물을 짓다 보면은 자, 이 건물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이 건물 몇 층이에요? 그러면 3층이죠? 네, 3층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지하가 있어. 지하를 우리는 베이스라고 그래. 베이스. 그래서 B1, 1, 2, 3. 그래서 저 건물 몇 층이에요? 그럼 저 3층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깥에서 지하가 보이질 않잖아, 이게. 이거 뭘 어떻게 볼 건데, 이거? 근데 안 보여. 근데 이 건물은 지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층수에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럼 얘는 층수에 산입하지 맙시다. 그래서 얘는 층수에는 안 들어가요. 지하는. 그래서 지하는 층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하지 않는데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지하는 우리가 이 전체 건물에 쓰는 용량에는 들어가야 돼. 우리가 쓰는 거를 건물의 전체 용량을 연면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바닥면적 이걸 다 더했어요. 바닥면적 다 더하면 이걸 우리 연면적이라 하기 때문에 층수에는 산입을 안 해도 연면적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는데 그럼 지하를 어디까지를 지하라고 할 거냐? 이게 만약에 약간 올라온 거야. 이게 지표면인데 얘가 이만큼 올라왔어. 내 눈에는 지하가 보이긴 보여. 근데 이만큼 보일 때가 있고 이만큼 보일 때가 있고 이걸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잡을 거냐? 그래서 나온 게 그러면 층 전체 중에 절반 이상이 땅에 묻혀 있으면은 지하로 보고 절반 이상이 들어간 게 아니면 지상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서 정의를 하면서 그럼 이게 만약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 땅일 수도 있고요. 평평한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층의 높이를 H입니다. 하이트라고 그러죠. H. 하이트. 높이인데 층의 높이 중에서 요 최저 높이가 있고 최고 높이가 있어요. 그 최고 높이로 해도 안 되고 최저 높이로 해도 안 되니까 가중 평균한 높이가 있을 거예요. 가중 평균한 높이를 스몰 h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이 스몰 h가 전체 층의 절반보다 많이 들어가면 지하로 보겠다. 그럼 전체 층의 2분의 1보다 얘가 더 커야 돼. 그럼 이걸 지하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말로 쓰다 보니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면 당해 층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게 말이 된 거예요. 예. 보시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는데 당해층의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예요. 평균 높이가
층에 얼마? 2분의 1.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평균 높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최저 높이로 한번 나왔고요. 감정평가사에서는 최고 높이로 한번 나왔어요. 또 2분의 1을 절반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3분의 1로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 두 단어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고 제가 파란 색깔로 해놨을 거예요. 거기 236에 파란 색깔로 해놨네. 그리고 지하는 우리가 겉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지하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 쓰는 건물의 용량에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면적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연면적에는 포함이 된다고 할까? 연면적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은 지표면에서 쌓는 거를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지하는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요게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어디냐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용적률을 계산할 때에는 지하는 왜 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냥 건물의 연면적에 계산할 때는 포함된다. 요 지문이 잘 나오니까 요 지문은 몇 번 써놓고 읽어보셔야 돼. 제가 어제부터 지난주부터 12월 1일부터 밴드에다가 이제 하루 한 문제 해가지고 이제 인증하는 거 올리고 있어요. 근데 절차를 참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밴드에 이제 빈칸 넣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노트에다 직접 쓰시는 분도 계시고 노트가 없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위에다가 써가지고 이제 바로 인증해서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쓰다 보면은 외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를 제가 써보라고 하는 거지 그걸 매일 쓰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 파트 정도씩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도움 많이 될 거니까 조금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전철을 탄다거나 버스 탄다거나 잠깐 짬이 나서 화장실 간다거나 그럴 때 게임하지 마시고 그냥 밴드 들어가서 오늘 들어온 문제 한 번만 보면서 읽으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써보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 많이 될 거니까. 그래서 네이버 밴드 가서 고상철 치면 나오는 밴드 있어요. 28,000명 정도 있는데 그 밴드 들어오시면 되고 가입 조건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대신에 이상한 글 같은 거 쓰지 않으시면 돼. 여기 오세요, 놀러 오세요, 외로워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런 것들만 하지 않으시면 인증샷에서 올리시면 돼요. 아셨죠? 이것도 한번 숙제 낼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이 지문 잘 나온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평균 높이라고 한 이유가 이게 지표면이 이렇게 평평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굴곡질 수도 있잖아. 그럼 최저 높이냐 최고 높이냐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평균 높이가. 그래서 층 높이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면 지하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 층의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면 돼. 무슨 높이? 평균 높이가. 근데 요게 이제 보시면 이게 층고잖아요. 그럼 바닥에서 요게 이제 평균 높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이렇게 평평한 땅이니까 평균 높이란 말이 의미가 없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저 높이가 있고 최고 높이가 있으니까 평균 높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지하층은 일단 층수 산입하지 않는다. 연면적에는 다 포함이 되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뭐 한다? 제외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가다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경사지에서 좋아요. 경사지에서 좋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경사가 있는 지역인데 건물을 질 때 이렇게 건물을 졌는데 이 경사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보면 1층인데 이게 들어간 부분이 층의 절반 이상 들어가면 지하 1층이라고 건축물 대장에는 나오는데 겉에서 볼 때는 1층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경사졌죠. 경사져가지고 약간 들어갔어요. 반지하 같이. 층의 절반 이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절반 이상 안 들어가면 지하가 아니기 때문에 절반 이상만 딱 들어가면 돼. 그럼 요거 지하가 되니까 층수에 산입이 안 돼요. 용적률이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요만큼을 하나 더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하를 활용해서 용적률을 다 찾아 먹으면서 건물의 최대 연면적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가 이게 실제 사례지. 사례. 됐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의 지하층 정의는 요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고 5번에 건폐율과 용적률 연면적과의 관계 요거는 우리 건폐율 용적률 할 때 했었죠. 용도 지역 할 때 5566 57 9887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노래하면서 했었죠. 5566 57 9887 그거 했었잖아. 그때 했던 거고
그리고 요거 뒤로 넘기시면 초고층 건축물 하나 하기 전에 요거 하나 보고 갈까요? 거기 238페이지에 주요 구조부라고 나오는데 주요 구조부. 자, 주요 구조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에 있어서 사물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장, 육부 뭐 이런 말 쓰는 것처럼 건물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힘받는 벽을 내력벽, 벽이 없으면 기둥으로 받아야죠. 바닥, 이게 2층짜리다. 2층짜리 건물이다. 그럼 바닥 중요하죠. 네, 바닥. 기둥하고 기둥 연결하는 거 휘어지지 말라고 하는 게 보예요. 그리고 지붕 틀. 지붕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붕 틀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붕 틀, 주계단. 그래서 이거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해가지고 내기, 바보지주라고 그래요.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그래서 내기, 바보지주라고 해서 이건 단어 한 번만 외워두시면 되는데 시험에 연속해서 3년 연속 나왔었는데 한 문제로 내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인데 자, 힘받는 벽을 뭐라고 그러죠? 힘받는 벽? 내력벽이라고 그래요. 얘가 만약에 불이 타서 무너졌다. 그럼 다 무너지는 거라 주요 구조부라고 봐서 내화 구조로 해야 돼요. 얘가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죠? 기둥. 요게 이제 주요 구조부예요. 그다음에 바닥. 요 바닥인데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다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 바닥이에요.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 바닥. 왜 그러냐면 최하층 바닥은 기초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얘는 주요 구조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 중에 무슨 바닥은 제외한다. 최하층 바닥. 그 다음에 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이게 바닥이면요. 이게 바닥이면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4개가 있겠죠. 4개가 있는데 요 기둥 있으면 이게 판판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중에 따라 이렇게 휘어 이렇게 휘면 여기다 밑에다가 기둥을 갖다 놓으면 이 밑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 그럼 여기 기둥 갖다 놓고 이걸 연결을 해요. 이걸 보라고 그래요. 보. 그래서 대들보가 무너졌다?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의 개념은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이게 보 개념이야. 보. 그래서 큰 보예요, 작은 보예요. 그러면 또 큰 보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 그리고 지붕. 현재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지붕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틀이 있어요. 틀. 이 지붕 틀이 중요한 거지 지붕은 얹혀놓은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지붕이 타는 거가 아니라 지붕 틀이 탔을 때가 문제라. 그래서 지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붕 틀. 주로 쓰는 계단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주계단. 주계단. 그래서 내기, 바보지, 주라. 그래서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238페이지 그림 보시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건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아닌 거. 사익기둥 아닌데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해서 답으로 사익기둥. 그리고 최하층 바닥. 최하층 바닥은 아까 기초에 있다고 그랬죠. 기초. 그리고 5개 계단, 차양, 작은 보. 제가 작은 보라고 그랬어요? 큰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보. 그리고 유사한 것으로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 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39페이지에 초고층 건축물, 요거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초고층 건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높다, 높다 해서, 50층 기억하세요? 50층. 몇 층이에요? 50층. 이게 법에서는 초고층이냐, 고층이냐를 구분해 놓은 이유가 규제 강화하려고. 50층 이상이 되면 뭐를 더해라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건물 중에 49층 건물이 그렇게 많아요. 50층 되는 순간 초고층이 돼버리니까 규제가 심각해지니까 서울 시내 건물 좀 높다. 웬만하면 49층이다 그러면 다 맞아요. 50층 이상부터 초고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층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4m마다 1층으로 봅니다. 4m마다 1층으로 본다는 얘기니까 층의 구분이 모호해요. 그럼 4m를 1층으로 간주하는 건데 그러면 한번 따라해봐. 이거 누가 옆에 없어야 되는데 동영상 볼 때. 없다 몇 층이야? 50층이야. 그러면
50층이라는 얘기는 한 개 층이 4m면 4, 5, 20, 200m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200m 이상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초고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규제가 엄격하게 강화됩니다. 왜? 화재라든지 지진에 의해서 이거 화재 났을 때 이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을 뭐 해라 되게 규제가 강화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200m 이상일 때를 초고층 건물이라고 해요. 근데 고층 정도 건물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 고3이라고 그래요. 고3.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근데 높이가 4m가 한 층이 됐으니까 3, 4, 12, 120m.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고층 건물 그러면 30층 이상이거나 3, 4, 12, 120m 이상의 건축물. 초층 그러면 아까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5, 4, 20이니까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는데 이 고층이긴 한데 초층이 아니면 준초고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쭉 올렸는데 여기까지 이제 30층 이상이 된 거예요. 30층이다. 고3이랬죠. 30층 이상이다 또는 3, 40, 120m 이상이다 그러면 고층 건물이에요. 근데 더 커졌어. 더 커져가지고 이게 만약에 50층 이상인 거야. 50층 이상이다. 5, 4, 20,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되면 초고층 건축물이라 하겠대. 근데 고층이긴 한데 초고층은 아니야. 이 중간인 거예요. 중간일 때는 준초고층이라고 하겠다 이 뜻이에요. 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숫자를 갖고 시험에서 냈었던 거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더 범위가 큰 거냐? 초고층이 범위가 큰 거예요? 고층이 범위가 큰 거예요? 차고 읽히면 안 돼? 초고층이 범위가 더 적은 거예요? 고층이 훨씬 큰 거지. 고층 건물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층 건축물이 있는데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3, 40이 120m 이상인데 그 중에 50층 이상이면 초고층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200m 이상이면 초고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0은 안 되고 34이면 준초고층이라 하겠다 이 뜻인 거지.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층 건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일반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 고층이 아닌 경우 나머지는 일반 건축물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 언더스탠드 된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숫자만 기억하세요. 초고층은 딱 해도 50층. 고층 고3 이렇게 기억하시고 4m 한번 곱해 주시면 높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단 동시 충족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가 동시에 충족해야지만이 아니라 높이는 180m인데 층수가 52층이에요. 그럼 50층 이상이니까 얘는 초고층입니다. 높이가 200m 이상 안 돼도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이게 거기 2번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단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 이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9층을 짓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50층 안 짓는 거지. 그걸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을 설치해라. 해서 이게 만약에 80층짜리 건축물이에요. 80층짜리다. 그러면 50층 이상이죠. 초고층이죠. 그러면 30개 될 때, 30개 될 때, 요때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한 개소 이상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거기 한옥이라는 거는 한옥 같은 경우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 그냥 한옥.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라고 4번 보세요. 리모델링은 건물을 전체를 다 철거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부분 철거한 후에 기능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그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는 거거나 또는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한다 해서 증대개라고 그래.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건축물이 한 12년 됐는데 아직까지 멀쩡해요. 근데 약간 어딘가가 노후화된 것 같아. 그럼 그 부분을 고치는 거야. 약간 개축하는 거죠. 약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증축, 개축, 대손하는 거. 뜯어 고치는 거. 우리 리모델링 한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서 리모델링이 만약에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 건축을 많이 하세요라고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통령 영의정한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그 건축물의 뭐 용적률 높이 1조를 위한 기준을 100분의 120까지도 완화해 줄 수가 있다. 100분의 얼마까지? 120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파트를 질 건데 그냥 아파트를 지면 10층까지밖에 못 져요. 근데 정부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많이 하라고 하고 있는데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리모델링이 용이하게 설계를 한 거야. 용이하게 설계 빼오시면 당신 12층까지 짓게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용이하게 설계를 빼오시면 10층 질 걸 12층 짓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빼오세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보다는 뭐를 더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겠네? 리모델링. 그래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 거기서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약간 시험에도 나오고 최근에 나온 개념이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다중이용 건축물 확실하게 외워버려야 되니까요. 저랑 오늘 외워버리고 하십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중이용 건축물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